TV조선 경제아카데미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TV조선 아나운서 이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MZ세대 부의 사다리 만들기 시즌 1 3주차를 함께하고 계신데요. 오늘도 이렇게 귀한 시간 내어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이번 주제는요. 돈은 안 모이고 집은 멀게만 느껴지고 재테크의 기본기를 다지다라는 주제로 강연이 진행됩니다. 누구나 시작할 수 있는 종잣돈 모으기 전략, 사회초년생과 직장인 여러분이 현실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금융 습관과 자산 관리의 첫걸음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연사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까까지만 해도 이렇게 사람이 거의 없었고 오늘 비가 많이 와가지고 좀 걱정을 많이 했는데 이렇게 또 많이 참석을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제가 이렇게 현장에서 거의 20년 가까이 일을 하면서 느꼈던 진짜 부를 쌓는 방법이 무엇일까? 정말 이 재테크가 전부일까? 이 기술적인 요소가 결국에는 부를 만드나? 사실 그렇지는 않다라고 저는 절실히 느끼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조금 전달을 해드리고자 이렇게 좀 주제를 정해봤고, 일단은 이제 지금까지의 이제 선택이 지금 여기 오신 분들의 소득을 만들었잖아요, 그죠? 학창 시절 그리고 취업을 했을 때 그런 선택들, 내가 취업을 하느냐 그리고 사업을 하느냐 프리랜서로 일을 하느냐, 그런 선택들이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이제 소득 수준을 만드셨을 거예요. 그렇지만 오늘부터 지금부터 하시는 선택들이 미래에 여러분들의 자산 규모를 바꾸게 될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도 그렇고. 그런데 이런 수많은 선택들이 사실 다이나믹하게 당장의 인생을 바꾸지 않죠. 지금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적금에 10만 원 더 저축을 한다라고 해서 당장 나한테 어떤 부가 쌓이는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런 행동들 하나, 가치관의 변화들 하나하나가 모여가지고 10년, 20년 뒤에 여러분들의 이제 자산 규모를 바꾸게 될 텐데요. 좀 요즘에 사람들이 많이 조급해 하시는 것 같아요. 좀 더 빨리 하고 싶고, 그래서 좀 많이 유행을 하고 있는 게 파이어족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러한 모습들이 사실 그렇게 되게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인생의 목표가 파이어족이라는 것은 좀 약간 좀 슬픈 일 같기도 하고, 이게 뭐 어찌 됐든 이제 좀 성급한데요. 성급할 필요 없다. 그런 것들을 오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왜 돈을 불려야 하나? 뭐 이거 모르시는 분들 단 한 분도 없으실 것 같아요. 그래도 간단하게만 우리 다시 한번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노동소득은 이제 계속 올라갑니다. 어느 순간까지 노동소득은 이제 계속 올라가는데 은퇴 시기가 이제 오면은 노동소득은 이제 급격하게 이제 줄어들겠죠.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다 인간이잖아요. 우리는 다 인간이기 때문에 체력의 한계가 있고 또 건강이 언제까지고 건강할 것이다라는 보장도 없기 때문에 노동소득은 100% 내려갑니다. 그런데 이 필수 소비라는 거, 우리가 먹고 입고 자고 이런 돈을 써야 되는데 이 필수 소비도 계속 늘어나죠. 왜냐하면은 물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어떻게 이 나중에 노동소득이 끊기는 것을 커버를 해야 되는가? 가장 첫 번째로 이제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은 자본소득이죠. 내가 뭐 부동산, 뭐 그리고 예금, 주식, 채권 이런 것들을 많이 쌓아서 여기에서 뭐 곡간 빼듯이 뭐 돈을 뺏어 써도 되고, 아니면 여기에서 뭐 이자라든지 배당, 투자 수익 이런 것을 발생시켜 가지고 내가 노동소득에서 깎이는 부분을 채워야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지금 당장 내가 편의점 알바를 해도 한 달에 200만 원 버는 게 어렵지 않은 시대예요. 근데 자본으로 200만 원을 벌려면은 얼마가 있어야 되죠? 10억 정도가 필요합니다. 근데 그것도 세전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어렵죠. 그러니까 노동소득과 자본소득은 그 특성이 굉장히 많이 달라요. 그래서 자본소득의 특징은 어찌됐든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린다. 이것을 내가 인정을 하셔야 돼요. 내가 한 5년 뒤에 빨리 10억 모아가지고 파이어족이 되고 싶다. 근데 내 연봉은 한 4천밖에 안 된다. 이거 불가능한 목표입니다. 불가능한 목표를 세워서 내가 뭔가 열심히 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안 좋은 결과를 낳을 수가 있죠. 왜냐하면 결국에는 굉장히 위험이 큰
어떤 선택을 하게 될 거니까 뭐 코인을 산다든지 레버리지 투자를 한다든지 그런 위험에 이제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냉정하게 좀 계산을 해보면요, 총 수입, 우리가 이제 일을 하면서 앞으로 벌게 된 수입이 있고, 그리고 꼭 써야 될 이제 돈들이 있을 거잖아요. 제가 그거를 한번 좀 계산을 쭉 해봤어요. 해외여행 매년 다니시죠, 그죠? 해외여행 우리 매년 가야 되고, 그거를 한 30번은 갈 겁니다. 그럼 거기에 돈을 써야 되는 게 한 3천만 원 정도. 그것도 이것도 인당 100만 원으로밖에 예산을 잡지는 않았었고, 자동차도 이제 사야 됩니다. 딱 3번만 산다라고 가정을 했어요. 그것도 3천만 원짜리. 그리고 사실 말이 안 되죠. 30년 동안 3천만 원짜리 자동차를 쭉 산다라는 게 물가를 고려하지 않은 수치입니다. 그리고 이제 자녀에 대한 양육비도 있을 거고요. 교육비도 있을 거고, 그리고 주택도 5억으로 잡았습니다. 서울 살지 말라는 얘기죠, 그죠? 네. 그리고 노후자금도 한 6억 정도로 일단 세팅을 했을 때, 이때 이제 필요한 돈이 대략 한 15억 정도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 고려하지 않은 게 뭐죠? 우리가 주택을 이 현금 주고 사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대부분은 이제 부채의 힘을 이제 빌립니다. 우리가 5억 정도 빌리면 총 갚아야 될 돈이 한 3억에서 한 4억 정도 돼요. 그래서 나는 5억을 빌렸지만 한 8억 정도를 갚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이자에 대한 비용, 물가 상승률에 대한 것들, 그리고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수많은 다양한 소비들. 그럼 내가 25억 벌어서 뭐 대략 한 20억 정도 쓰면 되니까 괜찮은 거다. 재테크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볼 수는 있지만, 여기에 빠진 게 내가 먹고 입는 생활비는 빠져 있잖아요. 우리가 여기 오신 분들 중에 내 소득의 한 절반 정도를 저축을 하시는 분이 몇 분이나 계실지 모르겠지만 많이 없으실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내가 200을 벌어서 100만 원을 저축을 한다. 많지 않을 겁니다. 근데 여기에는 어쨌든 25억을 벌어서 15억을 이제 모아야 되는 거니까 쉽지는 않은 거죠. 내 소득의 절반 이상을 모아야 되니까.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결과적으로 돈을 불려야 된다. 왜냐하면은 생애 소득이 생애 지출보다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 싶었고요. 그러면은 어떻게 이제 부자가 될 것인가?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게 여기 오신 이유도 아마 그럴 것 같아요. 그러면은 나는 결국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되지? 뭘 사야 되지? 요즘 좋은 주식이 뭐고, 요즘에 ETF가 유행이라는데 어떤 ETF를 사면은 돈을 벌 수 있을까? 혹은 뭐 요즘 뭐 코인이 괜찮다던데, 이런 생각을 가장 많이 떠올리실 텐데요. 진짜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은 저는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익률이 5%일 때 1억을 모으기까지 걸리는 시간을 제가 계산을 해봤는데요. 월 소득이 250만 원일 때 한 100만 원 정도 저축을 할 수 있다고 가정을 하면은 1억을 모으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한 86개월 정도, 한 7년의 세월이 이제 걸리는 거죠. 그리고 내가 월 소득이 똑같이 250인데 50만 원을 더 저축을 했을 경우에는 61개월이 걸립니다. 2년을 이제 단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이 뭐냐면은, 사실 최고의 재테크는 저는 소득 상승이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2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일을 하면서 수많은 수백 명의 이제 고객들을, 그리고 수많은 부자들을 만나면서 느낀 게 뭐냐면은, 재테크로 부자 되는 사람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대부분은 사업을 해서 성공을 하거나, 아니면 좋은 직장 다니거나, 아니면 전문직으로 해서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돈을 법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 이렇게 재테크를 막 잘해야 된다 막 이렇게 좋은데, 여기에 너무 많은 열정을 쏟는 게 사실은 정답이 아닐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어요. 자, 그 다음은 이제 두 번째 이 부의 요소는 제가 뽑는 게 이제 절약입니다. 굉장히 좀 꼰대 같은 발언 아닌가요, 그죠? 절약을 하라니, 재테크 강의에 와가지고. 근데 이게 이거 역시도 변하지 않는 진리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꼭 가슴속에 새겨야 되는 말인데요. 이게 유일하게 내가 나보다 능력 있는 사람들보다 더 부자가 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 중에 하나가 이 절약이에요. 이거를 하지 않고서는 제가 장담하는데 그 어떤 사람도 부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은 내가 한 달에 2천만 원을 벌어도
1,500을 쓰면 그 사람은 부자가 될 수가 없어요. 왜냐? 그럼 500만 원이나 모을 수가 있는데 왜 부자가 안 되냐? 그 사람은 그 나머지 500만 원도 다 써버릴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소비 통제라는 게 그래서 굉장히 좀 중요한데요. 제가 이제 고객들 만나거나 하면은 항상 드리는 말씀인데, 우리가 돈이 있을 때 적금을 가입을 할 때, 재테크를 할 때 가장 먼저 찾는 게 뭐냐면은 금리, 수익률입니다. 그래서 100만 원이라는 돈이 있을 때 3%짜리 적금을 넣었을 때와 나는 금리는 좀 낮지만 그래도 한 겨우 3만 원 정도, 3만 원 정도 더 저축을 했을 때 1년 뒤에 모이는 돈이 3만 원을 더 저축을 하고 금리는 좀 낮은 게 모이는 돈이 더 많습니다. 그러면은 이 3만 원 더 저축을 한 거를 내가 수익률로 똑같이 하려면은 몇 퍼센트 수익률이 필요하냐? 8.7%의 수익률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 8.7%라는 수익률이라는 게 공짜가 아니잖아요. 세상에 변하지 않는 진리 몇 가지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은행 금리보다 높은 수익이다. 반드시 원금 손실에 대한 리스크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건 변하지 않는 거죠. 근데 이 8.7%를 얻으려면 내가 1240만 원을 모을 수도 있지만 반대로 원금 손실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각오하고 행동을 해야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재테크를 할 때 막 이렇게 고민을 하거든요. 어디가 좋고 뭐가 금리가 높고 막 서칭을 해가지고 이걸 하는데 그게 아니고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내가 내 신용카드 리스트와 뭐 가계부를 쓴다라면 가계부 리스트를 보면서 내가 어디에서 돈을 조금이라도 절감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거를 먼저 찾아야 돼요. 저는 이게 영순이라고 보는데 대부분은 이거는 제껴두고 뭔가 수익률로 승부해 보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이제 보면서 좀 안타깝더라고요. 할 수 있는 것을 먼저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돈을 모으는 과정에 있어서는 수익률이 아니고 꼭 기억을 하셔야 될 게 저축량입니다. 이거 따라가지 못합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한 1억, 2억, 5억 있어요. 이럴 때는 수익률 1%가 굉장히 자산을 크게 이제 바꾸는데 돈을 모아가는 종잣돈을 만들어가는 과정에 있어서는 그것을 조금 더 빨리 도달하게 하는 것은 수익률이 아니고 저축량이다. 이거를 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절약과 투자. 절약은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은 확률이 100%입니다. 그죠? 내가 마음만 먹으면 커피 한 잔 안 먹을 수도 있고. 근데 투자라는 것은 확률이 100%는 아니잖아요. S&P 500이 아무리 안전하고 장기 투자하면 좋은 지수라고는 하지만 어쨌든 100%는 아니에요. 절약을 하면은 좀 불편해질 수는 있어요. 삶이 좀 불편해질 수는 있습니다. 내가 뭐 택시를 타던 거를 버스를 타면은 불편해질 수는 있죠. 하지만 투자가 잘 안 되면은 불행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단순하고 좀 잔소리 같은 얘기지만 이런 것들을 꼭 기억을 하셔가지고 돈을 모으는 데 있어서 그 어떤 본질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근데 이게 절약이 마음 먹으면 되기는 하는데요. 이게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왜 절약을 못할까? 내가 왜 새는 돈을 잘 이제 막지 못할까? 이게 무엇 때문일까? 원인 분석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는데 첫 번째는 소득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낮기 때문에 이게 구조적으로 돈을 아끼는 게 이제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사회 초년생 때 딱 내가 세팅한 저축량이 있잖아요. 내가 300을 버는데 150을 저축을 한다. 그럼 사람들 마음이 내가 돈을 나중에 연봉이 올라가면은 150이 아니고 200, 250 저축을 해야지라고 생각을 하지만 현실은 그게 잘 올라가지 않아요. 사회 초년생 때 150 저축을 하면은 꾸준히 150만 원만 저축을 그 정도밖에 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그 이유는 물가가 더 많이 오르기 때문이죠. 내 생활 패턴은 바뀌지 않는데 물가가 오르다 보니까 저축을 하고 싶어도 이제 물리적으로 이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수많은 새로운 이 소비들이 계속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TV 세대이기 때문에 이 TV를 보기 위해서 뭔가 돈을 더 쓴다. 이거는 예전에 비디오를 빌린 거나 혹은 뭐 영화관을 가거나 그 정도밖에는 없었는데 지금은 뭐 넷플릭스 그리고 뭐 유튜브 프리미엄 뭐 팡 너무나 많은 우리가 새로운 소비들이 이제 생겼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처음에 하나 나왔을 때는 뭐 5,000원, 10,000원 부담이 없는데
이게 계속 생겨나고 있죠. 근데 이것들을 나도 모르게 계속 하나하나 계속 늘려나가고 있다라는 게 이제 문제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10,000원일 때는 부담이 없는데 지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한 달에 구독료로 빠져나가는 돈이 얼마나 되는지 그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은 내가 구독료로 2만 원, 3만 원을 더 쓰면 1년으로 따지면 24만 원에서 36만 원인데 이 돈을 내가 재테크로 수익률로 투자로 이 돈을 벌려면은 원금이 얼마나 필요하고 혹은 수익률이 몇 퍼센트가 필요한 건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이 돈의 가치가 겨우 5천 원, 만 원 이렇게 생각이 안 되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심리적인 요인인데요. 우리가 워낙 이제 SNS 세상에 살고 또 TV를 보더라도 관찰 예능이 너무나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남들과 이제 비교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소비를 비교를 하게 되죠. 그들이 어떠한 노력을 해서 돈을 벌었고 그들이 어떻게 그 돈을 투자를 하고 얼마나 절약을 하고 이거는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비교를 할 수가 없는데 비교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그들이 어떤 옷을 입고 어디에 여행을 다니고 어떤 차를 사고 어떤 유모차를 사고 어떤 가방을 매는지 이런 것들만 눈에 보이고 나도 그것을 똑같이 따라하려고 하는 이제 심리가 이제 발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 비교하는 문화가 우리나라는 이게 DNA가 이게 굉장히 강한데 그래서 참 이게 돈도 모으기 어렵고 참 인생을 불행하게 만드는 이제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SNS를 끊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재테크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도움이 되기는 해요. 그리고 이제 타인에 의한 소비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내 지갑의 주인은 누구인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차를 사야 되는데 사실은 뭐 1년에 한 10,000km도 안 타요. 그래서 차가 그다지 필요는 없지만 주말에 쓴다든지 뭐 마트를 갈 때 꼭 써야 된다. 그럴 때 사실 경차를 사도 인생에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전혀 지장이 없죠. 그러나 우리는 경차를 삽니까? 경차를 사지 않습니다. 조금 더 큰 차를 사죠. 왜냐? 쪽팔리니까. 그러니까는 남들과 이렇게 딱 비교를 했을 때 적어도 내가 비슷하게 살아가고 있구나. 내가 남들처럼은 살아간다. 이거를 인생의 어떤 성공이랄까요? 그런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고 또 그렇게 교육을 받아왔기 때문에 이 남들 대비 이렇게 뒤처지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소비가 사실 나한테 맞는 소비가 아니고 타인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 그 기준점에 의해서 소비를 하고 있더라.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차뿐만 아니라 뭐 가방, 뭐 핸드폰, 심지어는 자녀 교육까지. 그래서 우리가 착각을 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은 이 소비는 행복이 아니더라고요. 행복이라는 것은 제가 뭐 이렇게 행복을 얘기할 정도로 오래 살지는 않았는데 적어도 행복한 그 감정이 좀 남아야 되는데 시간이 지났을 때 내가 그때 이렇게 뭘 해서 참 행복했다 이게 남아야 되는데 내가 뭐 그때 살 걸 근처 샀다 그러고 해가지고 그때 그 추억이 남아가지고 10년 20년이 지났을 때 과연 그게 행복으로 남을까? 후회로밖에 안 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내가 착각하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소소한 소비들이 행복이라고 착각을 하는데 그 소소한 소비들이 모여가지고 굉장히 불행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절약을 해야 되느냐? 물리적으로 보면 첫 번째는 예산을 짜야 됩니다. 예산. 내가 한 달에 300을 벌어서 통신비 얼마 쓰고 뭐 교통비 얼마 쓰고 이런 것들을 예산을 잡으셔야 돼요. 그 어떠한 돈 많은 사람 그리고 돈이 많은 기업들도 있는 돈을 그냥 쓰지 않습니다. 다 예산을 잡고 운용을 하죠. 개인도 똑같아요. 내가 어디에 얼마를 쓸 거고 이 기준은 또 뭐가 돼야 되냐면 내가 5년 뒤에 그리고 10년 뒤에 30년 뒤에 무엇을 할지 내가 5년 뒤에 결혼을 할 건데 1억이 필요하다. 그리고 20년 뒤에 내가 주택을 살 건데 나는 한 5억 정도 생각을 하고 있다. 이것들을 베이스로 해가지고 그러면 내가 한 달에 얼마 정도를 돈을 남겨야겠다라는 것을 계산을 먼저 하셔야 되고 그러면 남은 돈을 내가 어떻게 알뜰하게 써야 될지를 예산을 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현금을 쓰셔야 돼요. 요즘에 이 소비가 더 쉬워진 이유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요즘에 결제 방식을 보면요. 구매하기 누르고 핸드폰 보고 있으면 바로 결제가 되잖아요.
그게 저는 이 사람들이 돈을 모으지 못하는 큰 이유 중에 이제 하나라고 봅니다. 우리가 내가 지갑을 꺼내서 돈을 쓸 때는 생각을 하게 돼요. 어떤 생각? 10만 원이었던 게 지금 한 3만 원밖에 안 남았네.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럼 그 다음 행동이 뭐예요? 돈을 좀 아껴야겠다. 요 소비는 내가 좀 다음으로 미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간편결제와 그리고 신용카드 이런 것들만 사용을 하다 보면은 이런 생각을 할 시간이 너무나 없어지는 거고, 그리고 이 돈의 가치를 느끼지 못하고 바로바로 이제 써버리게 돼서 돈이 이제 모이지 않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좀 현금으로 쓰는 습관. 그러니까 돈을 쓰는 게 불편해야 돼요. 굉장히 불편해야 됩니다. 그래서 핸드폰을 사실 때 한번 요즘에 뭐 한 150만 원, 200만 원 하잖아요. 핸드폰이. 한번 현금으로 사보세요. 굉장히 마음이 불편할 거예요. 이걸 할부로 사면 마음이 좀 편안하죠. 하지만 현금으로 한번 들고 가서 한 번만이라도 사보세요. 그러면 이런 생각할 거예요. 내가 이 돈 주고 이거 사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런 생각 한 번, 두 번, 10번 중에 한 번이라도 그런 생각 때문에 이 소비를 안 하면 100만 원, 200만 원을 아낄 수가 있는 거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0이라는 돈을 재테크로 벌려면은 1000만 원으로 10% 수익을 달성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것을 먼저 해야 된다. 마지막으로는 우리 외식비와 배달비가 사실 굉장히 많이 나갑니다. 이게 결코 적지 않은 돈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외식은 저희 집의 원칙은 토요일에 한 번만 외식을 합니다. 토요일에 한 번만 외식을 해요. 제가 그렇게 가난하지는 않지만 외식은 한 번만 합니다. 배달 음식은 거의 시켜 먹지 않아요. 그 이유는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치킨이 요즘에 배달하면 한 3만 원 정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3만 원이면 삼겹살을 2kg 이상을 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두 명이서 한 끼를 해결할 거를 사실은 3끼, 4끼 정도 해결할 수 있는 예산을 그냥 치킨 값으로 날려버리는 거고, 심지어 배달이 이 정도인데 우리가 밖에서 하는 외식은 어느 정도일까? 저희 집이 5식구거든요. 그러니까는 저희 집은 밖에서 짜장면만 먹어도 5만 원이 넘게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돈들이 너무나 아까운 거죠.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거잖아요. 그냥 내가 귀찮아서. 사실 요즘 집에서도 얼마든지 좋은 밥을 그리고 좋은 음식을 해 먹을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돈을 아끼기 위해서 시간을 버리지는 마세요. 시간을 버리는 게 사실은 가장 큰 낭비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시간을 아껴주는 도구가 우리가 이제 할부와 그리고 대출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재테크 강의에 잘 쓰이지 않는 키워드들입니다. 할부를 이용을 하라니, 대출을 이용을 하라니. 근데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요. 내가 이제 일을 하는데 어떤 아이디어가 있어가지고 유튜브라든지 뭘 해가지고 내가 추가 소득을 좀 벌 수 있을 것 같다. 그런데 내가 이 편집 장비랑 뭐 이걸 하려고 하니까는 돈이 한 500만 원 필요하겠더라. 그러면은 지금부터 열심히 적금 가입을 해가지고 1년 뒤에 500만 원 만들어서 그것을 시작을 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은 그냥 할부로 장비를 구매해서 당장 시작을 하는 게 맞는지, 저는 무이자 할부를 이럴 때 쓰시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내가 어떤 기회가 있을 때, 돈을 더 벌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는 금융의 어떤 금융 상품을 잘 활용을 하셔라. 그래서 무이자 할부는 내가 소비의 진입 장벽을 낮춰주는 그걸로만 보지 마시고, 내가 무언가 기회가 있을 때 그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좋은 도구가 될 수가 있다. 다만 조심해야 될 게 있죠. 무이자 할부다 보니까는 나눠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내가 처음에 500만 원만 써야 될 게 600만 원, 700만 원 예산 초과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한 달로 따지면 돈 10,000원, 20,000원 차이밖에 안 나니까. 그런 함정에 빠지면은 안 된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대출을 잘 이용을 하는 게 뭐 주택도 있지만 뭐 예를 들어서 제가 뭐 대학원에 가면은 내가 연봉이 좀 오를 수가 있고, 혹은 뭐 다른 배움의 기회를 통해서 소득을 조금 더 늘릴 수가 있다. 이직의 기회가 있을 수도 있다. 근데 내가 대학원을 가려고 하니까 학비가 한 3천 정도 들더라. 그럼 내가 그걸 또 열심히 3년, 5년 모아서 대학원을 가야 되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학자금 대출을 이용을 하면 됩니다. 우리나라 이런 게 워낙 잘 돼 있어서 학자금 대출 이자가 1%대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함으로써 나의 경쟁력을 높이는 거, 또 저는 중요한 재테크 방법 중에 하나라고 보고요.
제가 대학원을 2개를 다녔는데 단 한 번도 제 현금으로 다닌 적이 없습니다. 저는 다 학자금 대출을 이용했어요. 돈이 있었지만 쓰지 않았죠. 왜냐면은 금리가 1%대인데 뭐하러 내 돈을 주고 이 학자금 대출을 내요. 내 돈은 그냥 운용을 하는 게 더 유리하죠. 아무튼 그 정도로 굉장히 금리가 낮습니다. 그러니까는 시간도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